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월 11일 외신 소식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열기 위한 실무 조율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기에 종식하기 위해 정상 간 외교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플로리다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공화당 주지사들과의 회의에서 푸틴과의 회담 준비를 언급했으나 구체적인 일정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유세 기간과 당선 이후 지속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기에 종식하겠다고 강조해왔으며 전쟁 지원에 소요되는 미국의 자금을 낭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프랑스 파리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는 등 상황 점검에도 나섰습니다. 또한 푸틴과의 대화 의사를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밝히며 협상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지난해 12월 푸틴은 트럼프 당선인과의 만남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당선인은 가능한 빨리 푸틴과 만나 종전 방안을 논의하고 싶다는 의사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인 종전 방안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으나 측근들 사이에서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보류와 양측 점령지의 전선 동결이 포함된 휴전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한 종전 후 유럽 평화유지군의 우크라이나 주둔을 통한 휴전 감시 구상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종전 협상의 주요 쟁점은 점령지 처리 문제로 분석됩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20%를 점령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주의 일부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국경선 획정, 나토 가입 여부, 러시아의 재침공 방지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유럽 평화유지군 배치 방안을 지지하면서도 이를 나토 가입 과정과 연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종전 시점을 6개월 이내로 판단하고 있으며 최근 기자회견에서는 6개월 이내에 전쟁이 해결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쟁 종식에 대한 초기 발언에서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우크라이나 지원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을 말해줍니다. 또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특사로 지명된 키스 켈로그는 전쟁 종전 시점을 100일 이내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구상하는 종전 방안은 전선 동결, 나토 가입 보류, 평화유지군 주둔 등 현실적인 접근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를 둘러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이견을 좁히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한편 1월 방산업계 소식에 따르면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는 페루 국영항공전문청과 KF-21 부품의 현지 공동생산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은 APC 기간 중 진행된 한국과 페루 정상회담에 맞춰 이졌습니다. 카이 강구영 사장과 하이메 로드리게스 세멘 사장이 협약서에 서명하면서 양국 간 항공산업 협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페루는 이미 KTL 항공기 20대를 도입한 경험이 있으며 이중 6대는 페루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현지에서 조립되었습니다. 이번 협약은 페루가 KF-21 전투기를 도입할 경우 부품 공동생산까지 포함하도록 협력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동의 주요 산유국인 아랍에미리트 UAE 국왕 겸 국방장관 대변인은 UAE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에서 미국산 F-35 전투기의 도입이 미국 정부의 압력으로 최종 취소되었다고 확인했습니다. 지난해 UAE 국방대변인이 한국을 방문해 경제 및 군사 안보 포럼을 진행하면서 UAE는 처음으로 KF-21 전투기 사업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풍부한 석유 자금을 보유한 중동 국가들에서 미국산 전투기 도입이 좌절된 상황에서 KF-21 전투기는 이들의 유일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는 한국이 완전히 독자적으로 개발한 전투기로 기존 강대국들이 독점했던 세계 군용 항공기 시장에서 신흥 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UAE 국왕도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으며 UAE의 국영통신사 WAM과 주요 매체들은 UAE의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에서 KF-21을 조명하며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UAE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인도네시아를 대신해 자신들을 KF-21 사업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해왔습니다. UAE의 군사 전문가들은 KF-21 전투기가 기존 기술을 단순히 개량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설계된 최신형 전투기라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KF-21 분담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상태로 여전히 한국에 대해 불확실한 태도를 유지하며 관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신속히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카이의 대응 방식은 과거와는 달라졌으며 이는 인도네시아 정부 당국자들에게 당혹감을 주고 있습니다. UAE가 KF-21 사업에 합류하면서 인도네시아가 퇴출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UAE가 인도네시아를 대체해 공동개발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인도네시아 정부는 급히 분담금 협의체 구성을 요청했으나 이는 분담금을 즉시 납부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지급 일정을 연기하거나 분담금 감축, 추가 기술 이전, 전투기 도입 조건 할인 등의 혜택을 얻으려는 계산으로 보입니다. UAE의 참여가 확인된 상황에서도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으며 관망만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국민들이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참여를 지지하며 인도네시아를 KF-21 사업에서 빠르게 퇴출시키자는 의견이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개발 비용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인도네시아를 퇴출해야 한다는 강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의 대응 방식이 이전과는 크게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UAE 정부의 공식 입장 발표 이전에 폴란드의 적극적인 역할이 있었습니다. 폴란드는 최근 FA-50 전투기 48대를 포함해 약 20조 원 규모의 한국산 무기 구매 계약을 체결했으며 KF-21 사업에서도 인도네시아를 대체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폴란드는 FA-50 사전 테스트에서 높은 만족감을 표한 뒤 KF-21 개발과 관련된 협의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약 폴란드와 UAE가 동시에 KF-21 사업에 합류하게 된다면 이 사업의 해외 수출 규모는 기존보다 훨씬 더 확장될 가능성이 큽니다. UAE 공군은 F-35 도입 협상이 무산된 자리를 채우기 위해 QAR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이라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약 80에서 90대의 전투기를 도입해 기존 노후 전투기를 대체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도네시아의 무책임한 태도에 실망감을 느껴왔던 국민들에게 이번 소식은 반가운 소식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이제 단호한 결정을 내릴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 상황은 인도네시아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UAE 국왕을 상대로 F-35 전투기 수출 금지 조치를 직접 내리면서 중동 지역으로의 F-35 첫 수출 계획은 무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중동 시장에서 새로운 수출 경로를 모색하던 록히드 마틴에게는 큰 손실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반면 KF-21 전투기의 중동 수출 계획은 이 상황이 큰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는 것이 군사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강력한 경쟁사였던 록히드 마틴이 중동 시장을 스스로 포기하게 됨에 따라 KF-21이 이 공백을 메울 가능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UAE가 인도네시아를 대신해 KF-21 공동개발 및 양산에 참여한다면 인도네시아가 원가로 구매하려던 48대 이상의 전투기를 직접 도입하거나 더 많은 물량을 라이선스 생산으로 확보하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FA-26의 가격 상승과 F-35의 잦은 결함 문제로 4.5세대와 5세대 전투기가 부족한 상황에서 KF-21은 2020년대 이후 상업적으로 유일하게 성공을 거두고 있는 차세대 전투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UAE를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실질적인 구매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기회를 활용해 KF-21엔 함재기형이나 KF-21G 전자전 전용 파생형 전투기의 개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KF-21위원회 업무 보고서에서 중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방위사업청장은 UAE 이후 여러 차례 진행된 서신 교환 및 협의 결과 KF-21 전투기 공동 개발에서 실질적 진전을 이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UAE가 새로운 분담금 협의체로 확정되었으며 UAE 측은 분담금의 30%를 현물로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UAE와의 협력이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는 인도네시아를 크게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UAE가 인도네시아를 대신해 분담금을 충실히 납부할 경우 KF-21 개발 협의에서 인도네시아를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UAE의 최첨단 전투기 수출을 금지함으로써 KF-21 전투기가 국제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도록 했지만 이 결정의 배경에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기술 유출 방지라는 표면적 이유를 내세웠으나 사실은 F-35 전투기와 같은 최첨단 무기를 사우디아라비아나 UAE 같은 제2선 동맹국에 판매하지 않겠다는 기존 정책을 유지해온 것입니다.
이 방침은 막대한 금액을 제시하더라도 제1선 동맹국이 아닌 국가에는 최첨단 무기를 판매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전략을 보여줍니다. 이에 따라 고성능 전투기를 필요로 하는 UAE,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중동 국가들은 새로운 전투기 공급처를 찾기 위해 공동 컨소시엄 구성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UAE의 대표 군사 매체인 디펜스 에티는 KF-21 전투기의 시제기가 공개되기 전 사천 에어쇼에서 한국 공군이 선보인 해외 수출형 KF-21 전투기 형상이 중심에 배치된 장면을 언급하며 KF-21의 강력한 위상을 강조했습니다. UAE 언론 또한 KF-21 보람의 전투기를 최신형 전투기로 평가하며 KMFD라 불리는 대형 디스플레이가 조종사의 편의성과 비행 안정성을 높이는 5.5세대급 디지털 환경을 갖췄다고 보도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과거 KF-21 사업을 단독으로 진행하는 데 예산 부담이 컸지만 UAE라는 이상적인 파트너가 참여하면서 더 이상 인도네시아를 고려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UAE가 KF-X 사업에 참여하면 인도네시아가 약속했던 49대 이상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고 UAE는 인도네시아와 달리 분담금 지불 문제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국가입니다. 이제 한국의 과제는 인도네시아와의 KF-21 외교를 정리하고 UAE를 KF-X 사업에 공식적으로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과 UAE는 상호 이익을 주고받는 협력 관계를 형성하며 KF-21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전 세계 매체들은 KF-21 보라매의 성능을 여러 차례 조명하며 그 성능이 단순하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의 첨단 무기와 신기술 개발 수준은 더욱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의 다양한 부품 중에서도 가장 제작이 까다롭고 핵심적인 부품으로 항공전자 장비가 꼽히고 있습니다. 이 장비는 약 30여 종의 장치가 하나의 체계로 통합되어 전투기의 눈 역할을 담당하는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최근에는 미국과 유럽에서 한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가 다시 각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스텔스 전투기, 전파 침묵 작전, 지향성 전파 통신이 미래 전장의 중심으로 자리 잡으면서 기존의 A사 레이더와 같은 고성능 레이더를 보조할 새로운 관측 수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방부의 군사무기 보고서에 따르면 항전 장비와 레이더를 함께 장착한 전투기가 작전에 투입될 경우 적 전투기 탐지율이 기존보다 2배 이상 증가한다고 밝혀졌습니다. 특히 단거리에서는 A사 레이더보다 오히려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의 적 전투기 탐지 능력이 더 뛰어나며 레이더보다 오차율이 낮다는 명확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KF-21 전투기의 가장 중요한 전자 장비인 항전 장비와 스텔스 매립 기술이 개발 중이라는 점이 군사 무기 언론을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는 목표물 자동 조준 트래커라는 새로운 기술을 적외선 추적 장치에 적용해 최대 20대에 달하는 적 전투기를 동시에 상대할 가능성을 자신 있게 언급했습니다. 지난달 공개된 KF-21 7호기 제작 현장에서 한국의 최첨단 전자 장비인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당시 7호기 시제기의 출시에 대한 언급과 함께 예상보다 빠르게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전해졌으며 특히 스텔스 블록2 개발과 관련하여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의 스텔스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점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현재 군사무기 정보 사이트와 언론에서는 KF-21과 관련된 항공전자 장비, 특히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에 대한 기사가 활발히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KF-21 보람의 전투기를 향한 극찬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심스러운 시각도 존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과거 4세대 전투기의 항전 장비는 돌출형으로 설계된 것이 일반적이었고 이는 항공기의 스텔스 성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산 전자 장비 또한 KF-21 전투기가 최종 조립 단계에 들어서기 전까지 주요 전자 부품의 크기가 커서 문제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은 전자 장비의 크기를 축소하고 동체 내부에 결합하여 스텔스 RCS 레이더 반사 면적 수치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F-22 랩터와 같은 5세대 스텔스 기능 기수, 중앙동체, 후방동체가 완벽히 결합되어 온전한 스텔스 형상을 갖추어야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계를 이루기 위해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를 포함한 미사일, 연료탱크 등의 장비가 스텔스 형상을 유지해야만 레이더 탐지를 피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완벽한 KF-21 블록2 배치가 가능해집니다. 현재 한국에서 KF-21 전투기를 바라보는 시각은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과연 한국에서 세계적인 전투기가 탄생할 수 있을지 의문을 품는 이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걱정과는 달리 한국의 방위산업은 최근 놀라운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최첨단 전자장비 기술의 성장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현실입니다. 최근 한국형 항전장비는 자동화 조립 라인을 통해 초정밀하게 제작되고 있습니다. 초정밀 전자장비의 조립 과정은 이제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정밀도를 극대화하며 제어하는 무인 로봇이 맡고 있습니다. 이는 최첨단 조립 기술이 돋보이는 한국의 강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KF-21 전투기의 항전장비 중에서도 스텔스 매립형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의 개발이 시작되면서 한국은 KF-21 블록2 스텔스기 개발에 중요한 기반을 다지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최신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가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고도화된 데이터 처리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최근 항전장비 기술은 전자기술 발전에 힘입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고, 이를 통해 한국은 스텔스 항전장비 개발에서 앞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KF-21은 미군 및 서방 주요 군사 강국들이 운용하는 전투기들과 비교해도 절대 뒤지지 않는 다목적 주력 전투기입니다. 특히 업그레이드된 KF-21 블록2는 해외에서도 F-35의 유력한 경쟁자로 인정받으며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 중견국에서도 고성능 전투기로 인정받을 만큼 엄청난 폭장량을 자랑합니다. 이러한 전투기에 첨단 항공전자 장비까지 결합된다면 공중전에서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않더라도 압도적인 사거리와 화력으로 적 항공기를 신속히 제압할 수 있습니다. 한국형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치의 주요 목표는 적 항공기와 미사일이며, 스텔스 항전장비는 적 전투기에서 방출되는 적외선 신호를 선별적으로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4가지 핵심 항전장비 중 하나로 평가되며 5세대 전투기의 공중전 성능을 결정짓는 주요 요소입니다. 고성능 적외선 탐지 장치는 국내에서 개발된 필터링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기반 처리 기술이 핵심입니다. 이 시스템은 적 전투기의 위치를 신속히 파악하고 기존 레이더와 달리 목표물을 자동으로 조준하며 발신 및 수신 데이터를 통해 적 전투기의 거리를 실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의 가장 큰 강점은 미확인 항공기를 추적하면서도 아군과 교전 중인 적 항공기의 움직임을 신속히 식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KF-21의 매립형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시험은 실험실 테스트와 지상 및 비행 시험이 교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험실 테스트에서 실제 비행 시험으로 전환될수록 전투기가 마주하게 될 실제 비행 환경에 더 가까운 조건이 적용됩니다. 국산 전자장비 실험실의 주요 이점 중 하나는 전투기 개발 과정에서 시험 조종사가 직접 참여해 레이더와 연동된 시스템을 시험하고 적 전투기 탐지를 검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항전장비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된 첨단 자동화 전자장비 시스템으로 적 전투기 탐지 능력을 정확히 구현하기 위해 가상좌표 즉 레이더 공간 내 좌표를 설정합니다. 이후 목표물 자동 조준 트래커 장비를 사용해 적 전투기의 위치를 정밀히 추적하며 컴퓨터가 이를 확인합니다. 항전장비와 연계된 컴퓨터가 수행하는 작업은 오차율이 100분의 1 이하로 극도로 정밀합니다. 오차율을 줄이는 것이 반드시 중요한 이유는 항공기의 적외선 레이더 특성 때문입니다. 항공기의 무게와 출력에 관계없이 작은 요소로도 적외선 레이더 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차율을 최소화함으로써 항공기의 탐지 정밀도가 비행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최대한 줄이고 적외선 레이더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방해 물질을 배제한 채 적 항공기를 탐지할 수 있도록 이런 최첨단 기술 테스트 실험실이 개발되었다고 한국항공우주산업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한편 중국군은 지난해 9월 에어쇼에서 자국산 엔진을 장착한 J-10을 처음으로 공개했다고 전했습니다. 자국산 엔진으로 떠오르는 무장 헬기가 바로 중국의 진화인 무장 헬기입니다. 대한민국의 소형 무장 헬기 LAH가 중국의 진화인보다 뛰어난 이유는 헬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엔진 출력 차이 때문입니다. 중국은 서방의 기술 수출 제한으로 인해 자국산 WG-8A 엔진을 무장 헬기에 탑재했으며 대한민국의 소형 무장 헬기 LAH는 첨단 전자제어 방식 기술이 적용된 신형 에리어 ELE 엔진을 장착했습니다. 중국의 자국산 엔진을 스텔스 전투기 J-10에도 장착했다는 소식은 어딘가 의문을 자아냅니다. 국내 언론에서도 중국의 스텔스 전투기 J-10의 실제 성능이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J-10의 스텔스 성능 때문입니다.
J10은 수평 꼬리 날개 대신 전방 수평 날개가 장착된 동체 날개 혼합형 설계로 인해 레이더 반사 면적이 커지고 이로 인해 스텔스 성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출력이 낮아 지속적인 마하 속도로 비행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으며 이로 인해 내부 무장창에 탑재할 수 있는 공대공 미사일 등 무기에 제한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 국방과학연구소의 비행훈련 중 최신 스텔스 전투기가 인도군 레이더에 탐지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인도 공군은 중국군 스텔스 전투기 J-12 티베트 상공에서 훈련을 진행한 정황을 확인한 직후 S-30을 출격시켜 이를 추적했으며 S-32 J-10을 레이더로 포착할 수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자국산 전투기를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 미국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러시아가 5세대 스텔스 전투기 Su-57을 해외에 판매하려는 계획을 발표하며 중국이 첫 구매 희망자일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스텔스 전투기에 대한 중국의 야심이 큰 만큼 대한민국의 KF-21에 대한 주목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중국이 자국산 전투기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KF-21에 높은 관심을 가지는 또 다른 이유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개발한 동체 자동 결합 시스템 PASS에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400대 이상의 생산량을 자랑하며 뛰어난 생산성을 보여줍니다. 한국의 상황을 보면 엔지니어의 수준부터 차원이 다릅니다. 엔지니어가 발견하지 못한 시스템 오류를 조기에 발견하거나 개발 단계에서 조종사가 제공하는 정보를 통해 설계와 수치 모델을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처럼 완성된 항전 장비를 통해 스텔스 전투기로 도약을 준비 중인 대한민국의 KF-21을 응원하며 오늘의 정보 전달을 마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국방탐구생활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면 언제나 좋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